자, 잠깐만요. 바쁜 발걸음 잠시 멈춰 보시겠습니까? 저 먼 옛날 호롱불 아래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상 물리고 나서 마루에 걸터 앉아 달빛 받으며 듣던 그 이야기들.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던 그 이야기들이요. 여기는 옛날 각입니다. 조선시대 골목골목에서 떠돌던 야담 예탄. 그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채널이지요. 양반이 망신당한 이야기, 귀신이 나타난 이야기, 평범한 백성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이야기, 사랑하다 헤어진 이야기.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오래전 누군가는 분명히 겪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옛날 각은 그 이야기들을 잊히지 않게 여기에 꺼내두려 합니다.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세상에 볼 것도 들을 것도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예시하게 한 자락 들으러 와주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이 계시는 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앉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주 먼 옛날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나라에 높고 높은 궁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기와 지붕으로 빽빽이 둘러싸이고 담장 안으로는 좀채 바깥 세상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궁궐이었지요. 그 궁궐 안에 왕이 살았는데 왕의 나이는 이미 50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반백이 되었고 등은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왕비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드셨고 그 뒤로 후궁들이 몇 있었으나 왕자들은 번번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그맣고 여린 소리였지만 밤이 고요한 탓에 그 울음은 먼 방까지도 스며들었지요. 후궁 중 한 분이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겨를도 없이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참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을 꼭 감은 얼굴이 붉고 탱탱하였으며 손가락은 작아도 꽉 쥔 주먹이 야무지기 짝이 없었지요. 왕은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씨앗이구나. 허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는 이미 왕의 총애를 받아온 또 다른 후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궁을 빈마마라 불렀지요. 빈마마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벌써 12살이 된 큰 아이였습니다. 빈마마는 오래전부터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 굳게 믿어온 터였는데 뒤늦게 또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얼굴빛이 싹 달라졌지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다고 빈마마는 밤새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도록 빈마마를 모셔온 상궁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상궁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에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온갖 권모술수를 모두 배워온 여인이었거든요. 주름진 얼굴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는 그 상궁이 낮은 목소리로 빈마마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나무는 자랄 때 잡아야 하옵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기 전에 뽑아내야지요. 빈마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궁 안에서 조용하고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갓난 왕자의 어미인 후궁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달려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였지요. 음식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시녀의 말이 있었지만 그 시녀는 며칠 뒤 말없이 궁 밖으로 쫓겨났고 2번 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후궁은 결국 아이를 낳은 지 보름도 채 못 되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왕은 슬픔에 잠겼고 궁 안은 온통 상중 분위기였지요. 그 틈을 타서 빈마마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왕이 자꾸 이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 세자 자리도 뒤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궁이 또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저희 편입니다. 제가 손을 쓰겠습니다마는 살인은 아니 된다. 피를 보면 발각될 위험이 있느니라. 빈마마는 2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산에 갖다 버려라. 깊고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리하여 어느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갓난 왕자는 이름도 채 얻지 못한 채 유모의 품에 안겨 궁궐 담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모는 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산길을 걸으면서 내내 눈물을 훔쳤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포대기 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하늘을 가렸고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유모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커다란 바위 옆 움푹한 땅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아이고 서러운 것. 네, 죄가 아니다. 네, 죄가 아니여. 유모는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10걸음도도 못 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유모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갔습니다. 바위 옆에는 아이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밤바람이 포대기 끝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울다가 다시 잠이 들었지요. 이 아이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그대로 산속에서 쓰러질지 그 밤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산 아래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마을이었는데 집들이 10몇 채 모여 있고 앞으로는 실개천이 흘렀으며 뒤로는 저 깊은 산이 버티고 있는 그런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덜어는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이 30이 조금 넘은 나무꾼이었지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이 두꺼웠지만 성품이 워낙 온순하여 마을에서 돌쇠의 형이라 불리며 두루 인심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분이라 하였는데 분이는 돌쇠보다 2살 아래로 야무진 여인이었지요. 분이는 밭일도 잘하고 길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두 사람에게는 딱 하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니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봄이 되면 산에 있는 당집에 가서 빌었고 가을이 되면 또 빌었습니다. 절에도 다녔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지요. 허나 해가 가고 해가 와도 소식이 없으니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돌쇠가 이른 아침에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을 산은 단풍이 드는 중이라 누런 잎과 붉은 잎이 뒤섞여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돌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짐승인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산새 소리도 아니고 이게 뭐여? 돌쇠는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바위를 돌아가니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한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였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분명 아이였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얼굴은 바람에 닿아 빨개졌고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돌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돌쇠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잠깐 멈추더니 작고 까만 눈을 간신히 뜨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돌쇠는 그 순간 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야, 야야, 어쩌다 여기 왔냐? 어쩌다가. 돌쇠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흔적이 있는지 눈길을 돌려보니 땅바닥에 발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여자의 발자국인 듯 했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수도 없고, 살아있는 목숨인데, 돌쇠는 결국 나무찜도 포기하고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니, 나무는요? 어서 오기는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여보, 이것 좀 봐. 산에서 주웠어. 아이야, 아이. 분이는 돌쇠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갓난아기잖아요. 어쩜 이렇게 작아. 분이는 아이를 두 팔로 받쳐 안았습니다. 아이는 분이의 체온이 따뜻했는지 칭얼거림을 멈추더니 다시 눈을 감았지요. 분이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먹먹하면서도, 뭔가 간절하면서도, 뭔가 조심스러운 그런 빛이었지요.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쇠가 긁적거렸습니다. 글쎄 버린 부모를 찾아줘야 하나 싶기도 한데 사방이 산인 돼서 주웠으니 찾을 방도도 없고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돌쇠는 깜짝 놀란 얼굴로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보면서 눈시울이 밝게져 있었지요. 우리한테 자식이 없잖아요.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것 아닐까요? 저 아이 포대기 봐요. 보통 포대기가 아니잖아요. 비단이잖아요. 비단 포대기. 그렇습니다. 돌쇠도 그제야 자세히 보니 아이를 싼 포대기가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무늬도 있고 색도 귀했지요. 평민의 자식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 진짜 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어. 그때 어쩌려고? 분이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지금은 살려놓는 게 먼저잖아요. 돌쇠는 잠시 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날부터 돌쇠와 분이는 버려진 왕자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이슬이라고 붙였지요. 산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주었다 해서요. 물론 돌쇠는 나중에 좀 더 씩씩한 이름을 붙여주자며 이름 짓기를 계속 미루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름이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네가 어디서 아이를 주워왔다더라. 양반집 아이인 것 같은데. 괜히 데려왔다가 나중에 탈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오갔지요. 허나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이슬이를 돌쇠의 자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도 튼실하고 잘 웃어서 보는 사람마다 귀여워했거든요. 세월은 그저 흘러가는 법이어서 이슬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이슬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웠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면 자기들이 굶으면서도 이슬이에게는 먼저 먹였고, 추운 겨울이면 자기들이 얇은 이불을 덮으면서도 이슬이에게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이슬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노래 아이들에 비해 말을 일찍 떼었고 눈썰미가 좋았으며 한 번 본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디서 들었는지 혼자 이것저것 깨우치는 일이 많았고 무언가를 보고 따라 그리는 솜씨도 놀라웠지요. 마을의 한 어른이 이 아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돌쇠야, 이 아이 그냥 놔두면 아깝다. 글 공부를 시켜라.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흐뭇했지만 겉으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글 공부예요. 나무꾼 아들은 나무꾼이 되면 되지요. 하지만 분이는 달랐습니다. 분이는 몰래 마을에서 좀 배웠다는 노인을 찾아가 이슬이를 맡겼습니다. 이슬이는 10살이 되던 해부터 그 노인 밑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가르치면 2번은 안 가르쳐도 되는구먼. 타고난 아이여. 이슬이는 글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속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늘의 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아했지요. 하지만 이슬이는 글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돌쇠를 따라 산에 나무하러 가면 돌쇠보다 더 부지런히 나무를 모아오는 아이였고,
분이를 따라 밭에 가면 풀을 매는 손이 젊은 아낙네들보다 더 빠를 때가 있었지요. 이 녀석 참. 얼마나 더 잘 크려고 이러나. 돌쇠는 이슬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슬이는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슬이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에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 치솟아 있고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이슬이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자기 옷도 무척 화려했고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 마마. 이슬이는 그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 꿈이 깨어버렸지요. 이슬이는 새벽에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왕자 마마라는 소리만은 이상하게도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왕자, 내가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 이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꿈이겠지. 하지만 그 꿈은 그 뒤로도 간간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담장이 보이고, 때로는 용이, 수놓인 옷이 보이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슬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곤 했지요. 이슬이는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 돌쇠에게도 어머니 분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야기하면 두 분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이슬이가 14살이 되던 해에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밭이 바짝 타들어갔고 개울물도 줄어들었지요. 가을에 거둘 것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에 내다 팔 나무를 더 많이 해오려고 새벽부터 산에 오르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겨울 양식이 부족했지요. 이슬이는 아버지가 무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쇠의 무릎이 예전부터 좋지 않아서 날이 쌀쌀해지면 절뚝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슬이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산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나무찜을 한 지게 가득 해가지고 내려오니 돌쇠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아, 혼자 이걸 다 했어. 아버지 무릎 안 좋잖아요. 제가 할게요. 돌쇠는 한참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가가 촉촉해졌는지 손으로 눈가를 슬쩍 닦았습니다. 이 놈이 언제 이렇게 컸냐? 분이는 그날 저녁 이슬이의 국밥에 고기를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이슬이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이었지요. 이슬이는 어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분들이 내 진짜 부모님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부모님은 없다. 이슬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산속에 있었는지 같은 것은 이슬이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이슬이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마을 근처를 지나가던 한 노선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떠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해온 노인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깊었지요. 노선비는 돌쇠네 집에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노선비는 이슬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묻는 것들이었는데 노선비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 이슬이를 유심히 뜯어보기 시작했지요. 아이야, 내 이름이 뭐라 했느냐? 이슬이라 하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더냐? 저기 안방에 계십니다. 노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언가를 혼자 생각하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슬이는 그 침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나요? 노선비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이 노인이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거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지. 너를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구나. 어떤 생각이 옵니까? 노선비는 한참 이슬이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 아이가 맞느냐? 이슬이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 손을 한번 보여다오. 이슬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선비는 이슬이의 손바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런 손금을 내가 살면서 딱 2번 봤는데 2번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 노선비는 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묻지 않았지요. 그날 밤 이슬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 아이가 맞다. 분명히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마음 한쪽에 쌓여온 이상한 기분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산에서 주웠다는 이야기, 비단 포대기 이야기기. 분이가 술 한 잔 마신 날이면 가끔 꺼냈다가 얼른 거두어들이는 그 이야기들이요. 나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이슬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이슬이는 17살이 되던 해 가을부터 읍내의 장날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찜을 팔고 어머니 분이가 짠 배를 팔기 위해서였지요. 처음 몇 번은 아버지 돌쇠와 함께 갔다가 점차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읍내는 마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소리가 크고 냄새도 다양했지요. 온갖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장터에서 이슬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읍내에는 글을 배우는 서당이 있었는데 이슬이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서당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소리를 맞춰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렇게 배우는구나. 이슬이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무꾼의 아들이 서당에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장터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리 한 명이 어느 노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지요. 노인은 몸이 굽어 있었고 발이 묶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이슬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슬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관리가 이슬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냐, 너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이 어른이 왜 이러십니까? 관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세금을 안 냈어. 상관없으면 꺼져. 이슬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옵니까? 관리와 노인 모두 이슬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슬이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날 나무찜을 판 돈이 전부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관리가 말하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고 나니 주머니가 반이 넘게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노인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는 그냥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노인이 뒤에서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다. 거기 서보게 젊은이. 이슬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한 번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슬이는 돈이 줄어든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슬이는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이 아이가. 그러고는 다시 이슬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사람이 어찌 눈앞에서 남이 곤경에 처하는 걸 모른 척하냐. 밥은 굶어도 그런 인성은 굶으면 안 된다. 이슬이는 어머니의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가 이슬이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일찌감치 잠이 들어 코를 골고 있었지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이슬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슬아. 네, 어머니. 분이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 손을 비비작거렸습니다. 이슬이는 기다렸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무엇을요? 산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것. 이슬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렴풋이는요. 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말해야 했는데. 아닙니다. 이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분이는 이슬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다. 그렇지만 분이는 다시 한 번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는 것, 그것만은 알아두어라. 너를 버린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여겨서 버린 건 아닐 거다. 분명히. 이슬이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궁금함으로요. 하지만 그 궁금함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돌쇠 아버지와 분이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슬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슬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늙어 병이 깊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세자, 즉 빈마마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소문과 함께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장터에서 주워 듣고 저녁밥을 먹으며 수군거렸지요. 이슬이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과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늦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노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허리가 굽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돌쇠라는 나무꾼이 삽니까? 그 노파가 찾아온 곳은 돌쇠네 집이었습니다. 분이가 처음 노파를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이기도 한 묘한 느낌이었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슬이가 황급히 달려가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파는 이슬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노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맞다 맞아. 이 눈썹이며 이 이마며 맞구먼. 어르신, 저를 아십니까? 노파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이슬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모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노파의 앞에 앉았고 이슬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산에 버리고 온 유모입니다. 고요함이 방 안을 덮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고 돌쇠는 눈썹 하나를 꿈쩍도 않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이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모는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 빈마마의 음모, 어린 왕자를 산에 버리게 된 경위. 그 뒤로 20년 가까이 가슴에 죄책감을 품고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유모는 늙고 병든 몸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 아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살아있구먼. 유모는 이슬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웃었지요.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슬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왕자입니까? 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슬이는 돌쇠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요. 이슬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입니다. 돌쇠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 녀석아. 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유모는 그날 저녁 돌쇠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분이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유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늦어서 이슬이는 유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궁 안의 사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매우 위독하시다 하더이다. 세자, 즉 빈마마의 아들이 곧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 하지요. 그런데 유모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왕께서 정신이 드실 때면 죽은 후궁과 그 아들 이야기를 자꾸 꺼내신다 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찾으라 하셨다가도 또 잊어버리시고 또 생각하시고를 반복하신다더군요. 이슬이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마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이 늙은이가 하나만 드리는 말씀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피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지요. 이슬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아주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모가 떠나고 나서 이슬이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돌쇠는 이슬이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돌쇠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분이는 매일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이슬이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읍내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라. 돌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는 읍내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슬이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것이 가라앉은 듯한 눈빛이었지요. 이슬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와 분이가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궁에 가볼 생각입니다. 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서 진실을 밝히려고요. 왕께서 정신이 드실 때 저를 찾으신다 하니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분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다시 안 돌아오는 거냐? 이슬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요. 분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너를 데려가면 어쩌냐? 왕자라고 하면 어머니. 이슬이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인 것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왕이라 해도 궁이라 해도요. 저는 이슬이에요. 돌쇠 아버지와 분이 어머니의 아들 이슬이. 분이는 한참 이슬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이슬이가 궁으로 향하던 날 아침, 분이는 이슬이의 짐을 꾸려주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면서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집어넣었다. 빼다를 반복했지요. 돌쇠는 이슬이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걷다가 이슬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쇠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아,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색하잖냐. 이슬이가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돌쇠는 쿨러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그리고 빨리 돌아와. 이슬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는 이슬이의 뒷모습이 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이슬이가 궁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왕을 만난 일, 빈마마와 마주한 일, 자신의 진짜 이름을 처음 들은 일. 그 모든 것이 이슬이의 인생을 뒤흔들었지만 이슬이는 어떤 순간에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산에서 가져온 나무집 내음, 어머니가 끓여준 국밥의 따뜻함, 아버지의 두꺼운 손바닥이 머리를 쓰다듬던 느낌. 이슬이에게 그것은 어떤 왕좌보다도, 어떤 금관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결국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이슬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분이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먼 곳에서 걸어오는 이슬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분이는 도구를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이슬아. 이슬이도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밭두렁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분이는 이슬이의 어깨를 한참 두드렸고 이슬이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돌쇠도 뛰어나왔습니다. 뛰어오다가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이 녀석. 돌쇠가 이슬이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무사하냐? 네, 아버지. 돌쇠는 한 번 더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가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분이가 이것저것 차려왔고 돌쇠는 어디선가 막걸리 한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세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이슬이는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빈마마의 음모가 밝혀진 것 왕이 이슬이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그리고 이슬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돌쇠와 분이가 이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왕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이슬이는 막걸리 사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집이 좋고, 이 산이 좋고, 이 두 분이 좋습니다. 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쇠가 막걸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야, 건배나 하자. 세 사람이 사발을 맞부딪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 이슬이는 그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무찜도 지고 밭일도 하고 장터에도 나가고 때로는 읍내의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 주었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슬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냥 돌쇠 아들 이슬이로 알았습니다. 돌쇠는 늙어서 무릎이 더 나빠졌지만 이슬이가 곁에 있으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이슬이가 마을에 있는 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슬이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궁궐에서 불렸을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산마을에서 불리는 이름 이슬이. 이슬이는 둘 다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두 이름 중 어느 것이 더 진짜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슬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을 겁니다. 이슬이지요. 자,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평민의 품에서 자라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세상 어느 궁궐도 주지 못할 것들을 얻었다는 이야기. 부모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눈물 한 방울, 두꺼운 손바닥 하나로 맺어진다는 이야기. 먼 옛날 어딘가의 산마을에서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